자, 여러분, 우리 후반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반전은 9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일찍 끝내갖고 혹시 질문 있는 분들 질문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뒤를 이어서 아까 뒤를 이어서 이제 한국적 휴머니즘이다. 그래서 한국적 인간주의다. 이것이 이제 동학이고 천도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동학과 실학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동학보다 조금 앞서 나왔던 것이 실학이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실학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후세 학자들이 붙여놓은 거지. 정작 그 실학을 했던 학자들은 자신들이 실학이라는 뭉뚱그른 하나의 그룹을 다져서 학문을 했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실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실사구시, 실용적 학문, 우리 생활 실생활에다 적용되는 학문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구세학자들이 그거를 연구했던 사람들의 그룹을 실학 또는 실학파라고 얘기를 한 건데, 실학과 동학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실학은 소위 지식인들이 책상에서 연구하고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학의 대표적인 학자는 다산 정약용을 들잖아요. 반기의 유영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산 정약용 또는 이제 최한기까지 쭉 이어서 실학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물론 훌륭한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만든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학문적 업적은 책상 물리냐. 책상 위에서 시작했다 책상에서 끝난 거예요. 실제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자신들이 만들어낸 혜택을 봐야 될 민중들에게 전파가 안 됐어요. 그런데 동학은 아니죠. 동학은 대신사님서부터 민중 속으로 들어갔잖아. 응? 그리고 특히 해월신사님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민중이었어. 아주 그냥 뭐 무지랭이랑 똑같은 민중이었어. 그 속에서 같이 산 거야. 또 도망 다니면서 전국을 도망 다니면서 자기와 비슷한 입장에 서 있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또 우리 의암성사도 아시잖아요. 그 중인 계급이잖아. 중인 계급이고 또 거기다 서자야. 얼마나 불우해. 사회적으로 다 뭐 진출하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당연히 해올신 사님도 잘하신 거고 의암성 사님도 잘하시는 거고, 그때문에 그분들은 실천을 한 거예요. 똑같은 진리, 똑같은 그 좋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실학자들도 그렇고 동학 이 대신사님도 좋은 얘기를 하셨다 하지만 누가 민중 속으로 들어갔느냐가 결정적인 차이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실학과 동학은 여기서 갈라진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은 그 열한 박종홍이라고 바로 이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저 동학에서 인내천 사상이라는 것은 인내천 사상보다 더 인간 존엄을 강조한 사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없다. 응? 그래서 한국 휴머니즘의 극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열암 박지원이, 저 박종원 교수예요. 이분은 뭐 서울대 철학과 교수고 뭐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비록 뭐 국민교육원장을 만드셔갖고선 말년에 조금 더 스타일을 좀 구기긴 하셨지만, 그래도 한국 철학계 하면 지금도 박종홍 선생을 빼고는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동학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민권 사상입니다. 민권. 이른바 인간 존엄에 대한 각성, 사익요청 같은 사람 대하기를 하늘 대하듯 하라. 나만 하늘이 있다고 해서 위대한 존재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늘 대하듯 하라. 하늘, 이거보다 더한 진짜 실천 방법론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민본의식도 맞죠. 물론 저 유학, 성리학에도 민본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동학의 민본의식은 그 성리학적 민본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는, 그야말로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진짜 백성들을 위한 게 뭐냐. 백성들을 위한 정책도 펴야 되고 백성들을 위한 행정도 해야 되고 백성들을 위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이것을 강조한 것이 또 동학이죠. 또 그리고 세 번째는 계급 타파. 그야말로 이 계급의 그 계급으로 인해서, 이건 뭐 계급은 물론 뭐 조선시대만 계급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5천 년 역사가 있었던 5천 년 역사 내내 계급 사회였어 우리가. 근데 그것을 타파하고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존엄하고 존중한 대상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또 동학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가장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여성의 지위를 제대로 각성시킨 거. 그래서 어,
해월 신사님께서 내수도문도 지시고 또 부하부순 사실 뭐 저는 부하부순이라는 말을 지난 주말에도 제가 이제 주례를 하나 썼는데 꼭 얘기해 줍니다. 주례 쓸 때마다 부하부순 해봐. 가정 그게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고 또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되면은 부모님에게 효도가 저절로 된다. 너희들이 뭐 부모님 용돈 드리고 이러려고 그러지 말고 부하부순해라. 니네들이 오손도손하게 잘 사는 것이 부모님에겐 최고의 효도다. 그리고 부부가 화해롭고 부부가 부하부순하면은 가정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된다. 그러면 하늘이 다 감동할 것이다. 그래서 부하부순 얘기해 주는데 부하부순 같은 거 이런 거 다 진짜 여성의 지위를 제대로 인정해 준 그런 최초의 그런 뭐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동학의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다 민권으로다가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 나아가서 우리가 동학 총독 얘기하면 경제적 관념이 좀 없다. 경제관이 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물론 제가 발견을 못했겠죠. 아직 뭐 미천에서 연구가 부족하고 그래서 발견을 못한 거기지만 제가 보기에도 아직 우리 동학 천도교 사상에서 가장 빈약한 부분이 있다면 경제 파트예요. 뭐 정치한 이론이라든가 아주 치밀한 그런 그 내용 같은 게 아직 저는 못 발견했어요. 다만 이제 거기서 동학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평등론은 제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직총록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자리를 타고 태어났다. 이 용담서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든지 지 먹을 거는 타고났다. 그러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을 어긋나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동학에도 경제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시대의 농업사회 그 시대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산업화된 아주 복잡다기해진 이 산업화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그건 저는 아직 못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 이제 후세 학자들의 몫이 아닌가. 특히 이제 이런 거는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동학 연구를 해준다면은 동학의 경제학 또는 동학의 경제 이론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현안이 되고 있다고 그럴까 하면은 역시 이제 국제 정치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국제 정치는 미국과 중국의 아주 패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뭐 사실은 그 이 뭐라 그럴까요? 중국의 부상으로 돼 인해서 미국이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은 이미 지난 20세기 말서부터 샤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문명 충돌론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부터 예고가 됐던 거예요. 이미 그 싸움이 시작된다. 소위 그 이 저 기독교 문화권과 문명권과 유교 문명권이 싸움을 할 것이다. 그 이 패권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라고 이미 샤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20세기 말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런 국제 강국들이 부닥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위치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치를 택해야 되느냐. 사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는 거의 뭐 친미 일변도잖아. 중국을 완전히 뭐 무시해버리고 그냥 친미보다 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뭐 지난번 인도 태평양 전략 여러분 뭐 그거 아시죠? 뭐 지난번 인도 태평양 왜 저 G20하고 저 아세안 대회에 가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은 하나도 안 만나고 오로지 미국과 일본 정상만 회담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앞장서겠다 하면서 이제 총대 매는 것처럼 땅 다섰단 말이야. 그런데 인도 태평양 전략이 뭐냐면요. 이건 아베 얼마 전에 죽은 그 암살당한 아베 일본 수상이 제의를 했던 거예요. 중국이 그 부상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해안 그러니까 바다로다가 진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인도양과 태평양으로다 진출하는 걸 막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서부터 그 인도양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이런 나라들로다가 일본까지 미국까지 해가 포함해서 쭉 벨트를 형성해서 중국이 해양으로다 진출하는 것을 막자라고 제시한 것이 이제 아베가 구상한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그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말이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 전략은 말 그대로 그건 무슨 뭐 글쎄 뭐라 그럴까 정책이 아니야. 군사적 용어잖아요. 전략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중국이 해외로다 팽창하는 것을 인도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인도양 일대에 있는 나라들끼리 벨트를 일본, 미국까지 쭉 연결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자라는 논리가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아베 전 수상이 얘기를 하니까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딱 들어보고 이거 위험하다. 중국을 막는데 이게 가능하냐?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그럼 불가능하다. 위험하다고 아베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거절했어요, 그걸.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집권해서 딱 보니까 이 중국이 점점 부상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또 트럼프는 아메리칸 퍼스트잖아. 모든 것은 미국 우선이다. 라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 괜찮네. 수령해. 좋아, 좋아. 트럼프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그 일본이 딱 나서 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꾸준히 전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도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도가 참여를 안 해. 응? 또 그럼 인도네시아는 참여하냐? 아이 천만의 말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심지어 뭐 대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간 인도양 주변에 있는 그 소위 그 중국을 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일본 빼고는 하나도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일본, 뭐 미국과 일본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근데 인도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왜 참여 안 하겠어요? 아니 중국하고 빗보이서 뭐 좋겠어, 지네들이. 우리도 사실 중국하고 교육이 많지만요. 인도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중국과 교육이 많아. 중국과 무역해갖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엄청나잖아요. 중국으로부터 얻어들이는 그 무역 흑자가 얼마나 커요.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적자로 다 돌아섰다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하튼 지금까지 그 이렇게 그 선진국 대열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중국의 물건 팔아서 우리가 부자 된 거잖아요. 그건 결정적이야.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다 중국의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그래 알았어 대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니네 해. 알았어 그냥 이러고 참여도 안 하고 그냥 대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덥석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덥석 물었지. 그래서 누구는 혹자는 그런 평가를 해요. 이거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드 설치한 것보다 더 엄청난 실수다. 응? 중국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야. 응? 한국, 니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익 보면서 기껏 한다는 게 우리가 해외 진출하는 걸 그것도 군사적으로 다 막는다고? 이렇게 바라다 본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해요. 응? 근데 여기 이제 있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조위코 대통령이야. 그 요거는 인도의 모함마루 수상. 그리고 요 사람은 터키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죠. 요 사람들의 행적을 잘 보면은요. 나는 제3세계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응?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하고도 척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미국과 중국에게도 눈밖에 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네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 이익을 챙겨가는. 국제 정치는 이익이잖아요. 어떻게든 국가의 이익을 챙기는 게 최고 목적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조코 조이코인가? 하여간 이 대통령도 그렇고 인도의 모함마루 신 대통령도 수상도 그렇고 터키의 에르도안 같은 사람도 그렇고 한결같이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국제 현실, 냉혹한 국제 정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주목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남북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그 친미, 미국 위주의 일변도로 다 쓸 수뿐이 없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과 분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북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어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남북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뭐 일테면 우리 경제 발전도 기형적 경제 발전도 끝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대륙 진출할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구조적으로다가 남쪽은 평지가 많기 때문에 쌀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북쪽은 평지가 없어. 그 산악지대란 말이에요. 쌀이 없어 거기는. 근데 남쪽은 쌀은 많이 나지만 자원이 없잖아. 근데 북쪽은 어때? 쌀은 안 나지만 자원이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다 남북한이 떨어져서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지만 시너지가 나는 구조야.
한반도는 전체가.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여러분 섬나라입니까? 아니면 대륙국가입니까?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섬나라예요, 대륙국가예요? 보니까 대륙국가죠. 대륙에 붙어 있으니까 대륙국가예요, 우리는. 그런데 대륙국가면은 우리가 대륙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갈 수 있어야 대륙국가 아닙니까? 이를테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가려면은 우리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자동차 타고 갈 수 있습니까? 기차 타고 갈 수 있어요? 무슨 우리가 대륙국가야? 섬나라지. 일본하고 똑같아요, 우리. 일본 보세요. 중국이나 러시아 가려면 걔네도 비행기 아니면 배 타고 가야 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중국 가려면 배 타고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러시아 가려도 마찬가지야. 걸어서 못 가잖아. 승용차 타고도 못 가고. 비행기 아니면 배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일본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륙에 붙어 있지만 섬나라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가 뭐 흔하게 얘기를 하죠. 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베리아 이니셔티브를 제어해야 된다. 말은 좋죠. 시베리아 이니셔티브 어떻게 줄 거야? 시베리아 횡단 열차 우리가 타자는 거 아니야? 말은 좋아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면 최고지. 응? 생각을 해보세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어떤 뭐 관광 때문에 타자는 게 아니에요. 물류기지 센터를 만든다는 거야, 한국에. 응?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아에서 만드는 물건들이 유럽보다 수출을 한다. 수출할 수 있는데 방법이 몇 가지겠어요? 한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수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비행기, 배, 기차. 승용차도 있네. 뭐 트럭도 있으니까. 대륙국 가면 트럭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트럭 갖고 가려면 뭐 강을 몇 개 건너고 뭐 산을 몇 개 건너야 되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하튼 비행기로 갈 수 있어. 비행기로 가면 빨리 가죠. 근데 얼마 못 가. 그리고 또 비행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잔뜩 싣고 가냐고. 비싸잖아. 또 비행기를 이용해서 무역 수출하려면 나중에 수출하는 금액보다 비행기 값이 더 비싸요. 응? 그건 귀중한 거 말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배로다가 뭐 엄청나게 가죠. 배 뭐 컨테이너 뭐 수백 톤, 수백 컨테이너 싣고 가잖아요. 오래 걸리잖아. 값싸. 그런데 오래 걸려 그건. 기차는 어때요? 기차는 값싸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야. 응? 여러분 우리나라 왜 KTX 보면은 길어야 한 20개 열차가 열차량이 한 20개 정도 매달려 있죠. 무역 열차는 그렇지 않아요. 이 컨테이너 박스 싣고 가는 열차는 이거는 실수가 없어. 내가 미국에서 한번 걔네 무역 대륙 횡단하는 열차를 한번 이렇게 딱 봤더니 대륙 열차가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이 열차 동이 몇 개인지 지어봤어요. 근데 44개 씩고 포기했어. 내가 44개 셨는데 그다음에도 한없이 오는 거야. 한 150개는 매달린 것 같아. 러시아 연해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그 물동량 이동하는 걸 열차를 봤는데 그것도 한 150개 정도 매달고 가. 응? 그러니까 부산항이라든가 아니 목포항에서 아시아에서 만든 물건들을 거기다 적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항이든 목포항이든 거기다 기차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야. 바로 컨테이너 거기다 그냥 바로 연결해서 기차 타고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강릉을 지나서 북한 통과해갖고 원산 지나서 나진 선봉 지나서 브라디보스톡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잖아.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딱 연결이 되면은 그게 그냥 논스톱으로다가 모스크바가 뭡니까? 프랑스 파리 또는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브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12일 걸려요. 12일. 내가 다는 못 타봤어. 중간만 타봤는데 난 2박 3일 타봤는데 아주 지겨워서 혼났어. 근데 12일 걸려요. 그 여행용으로다가. 근데 그거를 이제 역마다 쓰고 그랬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파리로다가 무역 수출을 한다라고 할 때 논스톱보다 그냥 달려가요. 열흘이면 가는 거야, 열흘.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동량을 싣고 기차가 파리까지 열흘 안에 가봐. 이거는 한반도는요, 우리 한국은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통행세만 받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응? 다른 데서도 갈 수 있잖아요. 물론 가겠지. 중국이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갈 수 있죠. 인도에서는 왜 못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서 철도를 놓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히말라야 산맥을 어떻게 철도를 놔? 또 가는 동안에 강이 몇 개 있겠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이미 있어. 우리가 타기만 연결만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그게 연결되면요. 연해주도 그렇고 프랑스 파리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상주해야 돼.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나겠어요? 응?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여하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 맺으면 우린 영원히 섬나라예요. 여러분, 나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일정 정도 통일운동하는 데는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 나름대로 통일운동에 내가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통일은 절대 반대다. 응? 지금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통일할 자세들이 안 돼 있어. 응? 또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 지금 그 통일은 반대야. 그러나 교류는 해야 돼. 응? 교류 협정은 계속해야 돼. 싸우지 말고 교류를 계속해야 돼. 그러다가 교류 협력 계속하다가 이래 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같이 놓고 뭐 여러 가지 같이 사업하고 그러다 보면 시너지가 엄청나잖아요.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합쳐봐요. 엄청난 시너지가 나온다고.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입고 계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다 개성공단 제품이야 이거.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들 웬만한 볼펜 이런 거 다 개성공단 제품이에요. 응? 이게 내 대로가 뭐 다른 나라가 붙어 뭐 아니면 무슨 회사 이름이 붙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다 개성공단 제품이라고. 개성공단에서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실험했잖아. 북한하고 협력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능력이 나오잖아요. 교류는 계속해야 돼.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점 돼서 야 불편하다. 이거 같은 민족끼리 왜 헤어져 사냐. 통일하자. 라고 그 시대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대 때 와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 통일할까 말까. 국민투표 해보자. 라고 해서 국민투표해서 통일하자는 쪽 나오면 그때 통일하면 돼. 지금 괜히 되지도 않는 통일 얘기하는 건 소용없다. 응? 현안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대륙 국가로다가 편입되는 그 순간 지금 젊은 아이들이 꾸는 꿈이 10배, 100배 커집니다. 저는 그거 확신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자, 우리 그 동학 천도교는 어떤가? 사실은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북한 지역에는 천도교 총당이 있죠. 또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남한의 그 요 사진이 제가 뭐 머리가 까마네. 이게 한짝대 같으네. 조선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이 간판입니다. 요 옆에는 또 조선 천도교 천도교 총무당 간판이 있어요. 제가 두 군데서 다 하나씩 찍었는데 하여간 여기 이 북한에는 천도교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따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북한 가면 자부심이 안 되니까요. 내가 이 남쪽에서 이 종교 간에 교류하거나 이래서 다른 타종단 사람들 만나면은 왠지 위축되잖아. 아니, 저만 그런가? 왠지 그냥 교세도 제일 빈약해, 뭐 분담금도 제일 적어, 뭐 여러 가지 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북한 가면은 막 기가 사는 거야. 북한 가면 북한 사람이 막 어우 남쪽에 천도교에서 오셨다 이러고 막 대접 막 올려줘요. 또 북한에서는 천도교가 최고잖아. 모르세요, 여러분? 북한 천도교가 제일 큰 종단이에요. 자, 한번 이거 봅시다. 여기 이거 잠깐요, 볼게요. 이 북한 지역에는요, 그 남한에 있는 천도교보다도 북한 지역의 천도교가 훨씬 더 저기 커요.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특히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정당을 앞세워 갖고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북한에 천도교가 많았냐? 그건 아시다시피 의암성사께서 동학혁명 실패하고 북쪽으로다가 들어가셨잖아. 북쪽은 피해가 덜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남쪽은 뭐 쑥대밭이 됐습니다만은 북쪽으로다 들어가서 북쪽의 평안도 지방과 함경도 지방에 다니시면서 거기다 동학을 전파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의 교세가 센 거야. 그래갖고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요거 한번 보시죠. 1950년에 간행된 조선중앙연강. 이거 50년이니까 분단되고 북한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의하면은 그 광복 당시에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 만들어낸 이 조직에 의하면요. 이 천도교인이 몇 명이냐?
169만 명이야. 천도교인이. 그리고 불교도가 37만 5천 명. 개신교가 20만 명. 그리고 천주교가 5만 7천 명. 이게 다예요.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 북한에서 만들어서 발표한 거예요. 이 정도로다가 북한의 교세가 그 천도교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 가장 큰 종단인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발간한 북한의 그 종교 시설 내지는 종교인 수가 이게 2013년에 나온 겁니다만 하여간 지금도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 보면은 천도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방 시기에는 169만 명이었다. 근데 2001년에는 15,000명이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15,000명이에요. 천도교인이. 근데 이게 제일 많은 숫자야. 불교가 10,000명이야, 10,000명. 지금 현재. 응? 해방 직후에는 37만 5천 명에서 지금 10,000명이고 개신교가 개신교가 20만 명이었다가 지금은 12,000명이야, 12,000명.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여기 천주교는 해방 직후에는 5만 7천 명이었다 지금 3천 명. 쭉 내려와서 하여간 뭐 지금 이런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보셨다시피 천도교가 지금도 제일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숫자 많은 정도가 아니고 천도교는 그 북한의 천도교 총당이라는 정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정당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사회 단체하고 다른 거. 흔히들 북한은 일당 독재 국가 아니냐. 물론 독재 국가는 맞아요. 그런데 일당 국가는 아니에요.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북한은 당이 3개 있어요. 북한의 노동당, 조선 노동당이 말하자면 북한의 여당이야, 여당. 그리고 야당이 2개 있어요. 물론 걔네들은 야당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당, 친구당이라는 표현으로다가 써요. 그래서 우당이다라고 하는데 천도교 청우당과 조선 민주당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민주당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정당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다당제 국가예요. 여러분 단일 정당 국가가 아니야. 응? 조선 그 민주당과 천도교 청우당 요 야당이고 그리고 이제 노동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도교 청우당이 있다는 것은 천도교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이 있으면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을 맡겨놨다고. 일단 이제 그 얘기는 또 할게요. 그래서 천도교 청우당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종교단체보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그 뭐 견해가 굉장히 편협해요. 그래서 심지어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종교는 아편이다. 응? 종교를 가지면은 마약 먹은 것처럼 사람들이 피폐해진다라는 의식이 팽배돼 있어갖고 종교를 다 무시한다고. 근데 천도교는 청당이라는 정당을 가지고 있어. 그 때문에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종교들은 그냥 고개 못 숙이고 그냥 이렇게 남쪽에서 손님들 오면 그냥 말하자면 봉수당 교회라든가 뭐 이런데 남쪽에서 오면은 그냥 그날 사람들 모여서 예배 보는 거야. 그러니까 평양시 몇 구역 사람들은 오늘은 봉수당 교회 가서 예배 오셔 하면 그 사람들이 그날 일이야 그게. 그래서 그날 입구에 가면 성경책하고 다 있어. 남쪽에서 뭐 얼마나 많이 보내줬겠어요. 그거 다 쌓아놨다고. 그러니까 그것들 들고 가서 그냥 노래 부르는 척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스님들도 마찬가지. 스님들도 양복 입고 출근해요. 그래갖고선 그 양복 벗어놓고 가사 입고 그래서 먹다 뚫겨. 그게 일이야.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 되면 이제 가사 벗어놓고 양복 입고 퇴근해. 그 스님들도 그런다고요. 머리 안 깎아 그 사람. 물론 머리 깎는 스님도 있어 북한에.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머리 안 깎아요. 그 사람들은 그 직업이야 그게. 그런데 천도교 청우당 천도교만은 모르겠어요. 제가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러나 종교 활동을 해요. 시일식 날 우리랑 똑같이 시일식을 한다니까요. 제가 평양 그 교당에서 시일식을 여러 번 했어요. 그 사람들이랑. 저보다 경전 더 잘해요. 그 사람들. 선독송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어. 너무나 잘 불러. 선독송을. 우리랑 똑같은 천독송 갖고 있어요. 경전 줄줄줄 왜? 나는 경전도 못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경전 안 보고도 줄줄줄 외운다니까. 그리고 어유 참 대단하다고 보면 우리 아버지가 뭐 우리 할아버지께서 다 개대교인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겠지 뭐 저 169만 명에서 지금 15,000명으로 다 줄었으니까 개대교인 아닌 사람들이 있겠어요? 다 개대교인들이지. 800개의 전교실이 있대. 북한 전역에. 평양에는 대교당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가 그게 이제 4층 건물인데 거기 3층이 교당이 있어요. 그래서 3층에서 이제
시일식을 모시고 그런다고 거기서 일요일마다. 그런데 평양에는 대교당이 있고 전국에는 전교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교실이 뭐예요? 우리처럼 그 교당은 아니지만 조그만 소규모로 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일식을 모시는 그런 교당이 800개예요. 아니 내가 가보진 못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 자기네 800개의 전교실이 있대. 응?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지금 천도교인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천도교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응? 대개 개대교인들 그 후손들이 천도교를 하기 때문에 글쎄 뭐 의식도 남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다른 종단들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과연 신자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 어? 그냥 일루다가 오는 그 남쪽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거기 그냥 가서 예배 보는 게 일이야. 가서 스님이 목탁 두는 게 직업인 것처럼 일하러 가는 거야. 근데 천도교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왜 이게 또 모르다 확인되냐면요. 제가 북한 사람들을 만난 게 2004년부터 만났어요. 2004년부터 마지막 만난 게 개성에서 만난 게 2018년인가 19년인가 이때 개성에서 이제 또 만났었는데 그때 2004년에서 만났던 2019년까지 만났던 사람이요 똑같아. 안 변해. 어? 천도교 요원으로 다 있는 거야. 그 사람 직업이야 그 사람들이. 근데 다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다 천도교인들 계대교인들이야. 물론 이제 중간에 죽은 사람들은 좀 탈락하고 다른 사람이 대체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똑같아 똑같아. 난 지금도 그래서 천도교 가면은 평양 가서 천도교 가면 다 반가울 것 같아. 다 얼굴 아는 사람들이야. 어? 다 아는. 근데 여러분 저기 미나엽 우리 저 남쪽에 미나엽도 있고 북쪽에 미나엽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저 민간 기구로서 창고예요. 그게 남북교류의 창고인데 미나엽 요원들은요. 남쪽의 미나엽 요원들은 안 바뀌어. 얘네들은 직장이야 그게. 그런데 북쪽의 미나엽 요원들은 회담 때마다 바뀌어. 어? 왜냐면 그 바꿔. 저 북에서 미나엽에서 근무해. 너 그러다가 뭐 한 1, 2년 근무하면 딴 데로 가. 딴 데로 가.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미나엽 요원들은 회담을 하려면은 옛날 얘기 다 잊어버렸어. 새 사람이 왔으니까 새로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요. 계속 만났던 사람 또 만나는데 뭐 새로 할 게 뭐 있어? 야, 마 지난번에 계약했잖아, 뭐 합의했잖아, 마 이 지켜야지. 이러고 한다고. 그리고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이게 뭐 무슨 소리입니다만은 이제 뭐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저는 거기 이제 이름 얘기해도 되나? 뭐 이거 북에서 안 보겠지? 그 청우당 요원 중에 김경철이라고 나이가 나보다 2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이제 형이라고 내가 이제 불렀지. 물론 이제 동생도 많아 거기. 근데 이제 김경철이라는 그 요원이 청우당 요원이죠. 근데 그 딸을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이태리 가서 무슨 오페라를 한다는 거야. 딸이 유학 가서. 그래서 아유 진짜냐 그랬더니 주변에서 제 김경철 동지 딸이 동무 딸이 최고로 이쁘대. 자랑을 막 하는 거야. 근데 딸 사진 좀 보여줘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저 누가 알아? 저 사돈 맺을 줄 알아? 이러고서 이제 나도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랑 우리 저 사돈 맺을 수도 있잖아. 이랬어.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다음번 만날 때 사진 갖고 와서 교대하자. 교환하자. 내가 우리 아들놈 사진을 내가 품에 이제 가지고 갔어요. 개성에서 만날 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사진을 안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따졌지. 형 약속 위반이라고 말. 내 아들 사진만 보여줘야지. 그래서 내 아들 좀 잘 나온 거로 다 보여줬죠.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게 뭐 그래서 키가 얼마냐? 내가 키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얼마냐? 그래서 내 아들 182야. 에이 말도 안 된대. 그래서 아니 내 아들이 큰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182야 이랬더니 그래? 그러면 나도 캥기는데 나도 땡기는데 자기 딸 다음에 올 때 사진 갖고 오겠대. 응? 그러더니 웬걸 진짜. 그 다음에 끝까지 안 갖고 왔어. 그래서 내 아들 사진만 뺏겼어. 응? 그래서 아마 내 아들 사진이 북에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안 보여주고 이제 그 사람 정년퇴직을 했어요. 근데 하여간 이런 인연이 있는 것처럼 서로 이제 터놓고 지내게 돼요. 그래서 형아우가 되더라고. 이제 거기에 그 주로 만났던 친구가 이제 박문철이라고 서기장이었어요. 그 친구가 천도교 총당 서기장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에서는 조직부장이고 천도교 총당에서는 서기장이야. 그러니까 서기장이니까 실세죠. 근데 그 실세일 수뿐이 없는 게 박문철의 할아버지가 박인진 도종이에요. 여러분 박인진 도종 아시죠? 일제 시대 때 북쪽의 최고 대접주야. 박인진 도종. 그리고 이따가 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려나 그
박인진 도종이 일제시대 때 김일성이를 백두산 밀령을 찾아가 갖고 김일성 면접했잖아. 면접 본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저 쓸만한지 박인진 도종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가 아마 박인진 도종한테 무릎 꿇고 인사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조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박인진 도종이 감동을 해갖고 내 도와주겠다 하고 내려오셔갖고 그 물자를 보냈어요. 비밀리에 저 백두산에 있는 김일성 밀령으로다가 그러니까 쌀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보냈어. 그러다 이제 돈도 보내고 그러다 나중에는 그 천도교 집안의 아들들 똘똘한 아들 장성한 아들들 중에서 뜻 있는 애들을 김일성이 부하로다 보냈어요. 그래서 김일성 빨치산 부대가 사실은 상당수가 천도교인들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아시죠? 1938년에 있었던 보천보 전투. 북한에서 최고로 자랑하는 거 아니야. 저 한경도 보천보에 쳐들어가서 보천보를 점령하고 해방군을 선언했다. 김일성 장군께서 해방군을 선언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한 3시간인가 해방군 선언하고 이제 달아났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그 김일성의 전과야. 그러니까 저 조국 땅에 들어와서 점령해갖고 잠시 동안이나마 그래도 여기는 우리 해방부다라고 얘기한 건 대단한 거죠. 그건 그 빨치산이 와서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김일성이가 도망갔단 말이야. 진해 백두산로다. 난리가 났지 일본에서. 해산 지역이 해산시가 그 빨치산 부대에게 점령당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뭐 북한이 그 당시 일제가 난리가 나갖고 막 총동원해서 김일성을 잡으려고 백두산 쫓아가고 그랬는데 못 잡은 거야 결국. 그러다가 이제 어떡하겠어. 그러면 김일성을 도와준 놈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 해산시를 이잡듯 뒤졌어요. 그래서 딱 걸렸잖아. 박인진 도정이 걸린 거야. 그래서 박인진 도정이 1차로 다 끌려가서 일본 경찰에서 이제 막 고문을 가했죠. 불어라. 김일성 밀령이 어디냐? 김일성의 아지트를 불어라. 고문을 막 하고 그랬는데 누가 하고 박인진 도정이 끝까지 불지 않고 감옥에서 처죽음이 된 거야. 거기서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진해 경찰서에서 사람 죽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줬어. 근데 가족들한테 인계해갖고 집에 오자마자 박인진 도정이 돌아가셨어요. 환원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죽인 거야. 우리 의암성사랑 똑같아. 의암성사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냥 얼마나 고문당하고 막 그러다가 거의 뭐 폐인되다시피 하니까 그때 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셔서 저기 상춘지 오셔서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죽인 거랑 똑같은 거야. 박인진 도정도 똑같이 그렇게 죽인 거야. 자, 그런데 김일성 입장에서 박인진처럼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진짜 그 빨치산 할 때 자금 다 대줘, 물자 다 대줘, 심지어 요원들까지 보내줘. 해산 보천보 점령했을 때 끝까지 자기네 비밀 아지트를 불지도 않아. 최고지 최고. 김일성 입장에서. 그래서 김일성이 나중에 평양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박인진의 후손이 누구냐. 박인진 후손을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갖고 너무 반가워서 아들을 손잡고 너희들은 혁명 가족이다라고 해갖고 박인진 도정의 집안을 최고의 혁명 예우를 해준 거예요. 그 박인진 씨의 손자가 박문철이야. 그래서 박문철이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천도교 청우당을 앞으로 이끌 미래로다 해서 천도교 청우당의 서기장으로다 임명을 한 거야. 그래서 박문철이가 저하고 이제 협상 파트너가 2004년도부터 저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최고의 협상 파트너였지. 근데 이 친구가 나보다 5살이 어리네. 그래서 이제 내가 형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는 이런 공직적인 자리에서는 형이라고 못하죠. 그때는 뭐 서기장 동무 뭐 이렇게 딱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나한테 이제 내가 그때 동학민족 통일의 사무총장을 할 때니까 사무총장 동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불렀지 이름을 뭐 형하고는 하지 못했죠. 그러나 식사하거나 이렇게 사석에서 둘이 이끌을 때 꼭 형하고 했어요. 난 진짜 지금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일찍이 무슨 병이 걸려 죽었어요. 2012년인가 13년인가 이때 죽었어요. 난 깜짝 놀랐어. 그렇게 젊은 친구가 죽었다고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에 평양 가서 그 집에 한번 가자. 내가 조문하고 싶다. 근데 집을 결국 이제 안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부조금만 이거는 내가 마음으로 다 주는 거니까 박문철이 아들이 셋이 있대요. 그 집이 모아침. 그래서 아들들에게 전해줘라. 라고 그냥 주고 왔는데 모르긴 몰라도 지금 박문철의 그 아들들은 천도교 청우당에서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에 걔네들이
두각을 나타낼 거야. 난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사회는 피해 활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 김일성 아들 김정일이가 집권하고 또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또 김정은이 딸 뭐 김주태, 김무태 뭐 얘를 또 지금 키워준다며. 그거 다 피해 활동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백피해 활동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그것처럼 그 천도교 총무당도 다 그 피해 활동성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천도교 총무당 위원장은 그거는 그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최씨 집안 거야. 어? 최동호 선생, 김일성의 스승인 최동호 선생과 최덕신 교룡, 그리고 이제 최덕신 교룡이 환원하시고 나니까 유미영 여사, 그다음에 이제 유미영 여사가 환원하고 나니까 이제 지금 물론 이제 이명철이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또 해야 되는 거야 그 최씨 집안에서. 근데 지금 한 사람 갔잖아. 어? 여러분 알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그거 갔단 말이야.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아마 우리 남쪽을 의식해서 자리는 아직 안 주더라고. 이명철이가 지금 가리고 있는데, 그러나 사진이라든가 그 정보에 의하면은 실질적인 역할은 하고 있대요.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 아들이. 알죠, 여러분 누군지? 최인국 씨. 자, 하여간 이렇게 천도교 총당이 이제 북에서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천도교 총당은 아시다시피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일제 시대 때 그 부파 신파 싸움 하시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부파 신파 합동으로 다 만들어진 정당이 천도교 총당이에요. 그때 이제 신파에서 운영했던 정당은 천도교 총련당이고 부파에서 운영했던 정당은 천도교 총련 동맹이야. 근데 그것을 합쳐갖고 부파 신파가 합쳐갖고 천도교 총당이라는 타이틀로다가 합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도교 총당으로다 일제시대 활동을 하다가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강제 해산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해산돼서 없어졌다고. 근데 해방되자마자 부활됐죠. 근데 이제 해방돼서 천도교 총당은 하나인데 분단 딱 돼버렸으니까 남쪽에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일단 1945년도 12월 달인가 이때 천도교 총당이 남쪽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도 그 이듬해 46년 2월 달에 북조선 천도교 총당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남북한에 모두 천도교 총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천도교 총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기 있는 대로 처음에 신탁통치 반대 투쟁을 했어요. 그리고 좌우합작에도 적극 참여했고 또 남북협상에도 참여했다. 그러니까 그냥 노선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뭐 하나씩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하여간 큰 노선만 보더라도 천도교 총당이라는 정당은 민족주의적 길을 걸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저 남북 협상이죠. 바로 이제 요게 제가 평양에 갔을 때 그 을밀대, 여러분 을밀대 있잖아요. 평양에 유명한 그 정자 아니야. 근데 을밀대를 갔다가 겨울에 갔더니 겨울이 아니구나. 여름에 갔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이제 차를 수리하러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을밀대에 있다가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걸어가자. 라고 내려왔다고. 내려오는데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근사한 건물이 있어. 내가 저게 무슨 건물이냐라고 했더니 북한 천도교 청당 요원들이 저거 모란봉 극장입니다 이러더라고. 모란봉 극장? 모란봉 극장이 바로 남북협상 당시에 백범 김구를 비롯한 사람들이 가서 연설했던 그러니까 남북협상이 열렸던 장소가 바로 모란봉 극장이에요. 이게 모란봉 극장이라는 거야. 그런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기 입구 딱 막아놨더라고. 못 들어가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냥 사진만 찍어 왔는데 마침 이제 이 유명 여사 집에 갔더니 자기 그 시아버지지 최동호 선생이 남북 협상에 참여해서 모란봉 극장에서 이렇게 연설하시는 거 그 사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찍어 갖고 온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남북 협상에 이제 그들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 최동호 선생은 뭐 얘기하면 깁니다마는 김일성의 스승이야. 그러니까 김일성이 천도교 총당을 왜 그렇게 끔찍히 보호를 하고 지금도 보호 단체로 데리고 있느냐? 종교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활동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그거는 명백히 이 최동호의 공이라고 봐요. 최동호 선생은 김일성이가 15살 먹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 죽었어요. 일본에 체포돼서 고문당해서 그 역시 이제 김일성 아버지도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평양에서 이제 살고 있던 김일성 집안이 그 아버지 친구들이 평양에서 있다 보니까 이 김일성이가 큰아들인데 15살 먹은 큰아들인데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돼서 죽었어. 그럼 일본 놈들이 가만두겠냐 이거 얘를. 그러니까 얘를 피신시키자. 근데 어디로 피신시킬 것이냐. 그
만주로다 보내자. 근데 만주로도 아무데나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 친구인 최동호라는 분이 운영하고 있던 화성우숙이라는 학교가 있다. 그 화성우숙으로다 보내자라고 해서 김일성이가 15살 먹은 김일성이가 단신으로 평양에서부터 걸어서 화성우숙을 찾아오는 거예요. 화성우숙은 만주의 아주 한복판 화전이라는 도시 한가운데 있는 독립군 장교 양성학교야. 저 최동호 선생이 그때 숙장, 그러니까 교장 선생이었어요. 그 화성우숙에 교장 선생일 때 최동호 선생이 그 독립군 간부 양성하는 학교인 화성우숙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김일성이 15살 먹을 때 찾아온 거예요. 그건 최동호 선생이 너무 기뻤지. 고국에서 애가 찾아왔잖아. 그래서 걔를 받아들여갖고 걔를 6개월 동안, 김일성을 6개월 동안 최동호 선생이 당신 집에서 데리고 키웠어요. 응? 그래서 김일성 수기에도 나와요. 자기가 가장 먹고 싶은 밥이 그 최동호 선생님의 사모님 이 만들어준 조밥. 조밥 아시죠, 여러분? 조밥. 조밥과 쓰레기국이래. 쓰레기국. 그게 제일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돼서 그 조리사들한테 조밥하고 그 쓰레기국을 좀 끓여와라. 근데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최동호 선생님 사모님이 끓여줬던 그 조밥과 쓰레기국 맛이 안 난다는 거야. 그렇겠지. 그때 뭐 배고플 때 먹었을 테니까 뭐 맛이 나겠어. 근데 자기는 제일 그 맛이 제일 인상 깊고 제일 기억에 남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최동호 선생이 김일성을 끔찍이 아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까도 말했듯이 화성우숙이라는 학교가 독립군 간부 양성하는 학교니까 나이들이 많아. 20살 심지어 30대도 와서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15살 먹은 애가 이제 그다음에 한 1년 지나고 16살 먹은 애가 뭘 알겠어.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동호 선생이 그 아이를 그 김일성이를 거기서 이제 그 한 4시간 정도 가면 있는 길림시라고 있잖아요, 지금. 그 길림성의 저 주도지 지금. 주도는 장춘인가? 장춘이죠. 근데 이제 길림이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그 길림시로다가 길림시에 있는 육문중학교로다 전학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제 비로소 길림에 있는 육문중학교의 정규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화성우숙에서 떠날 때 아주 유명한 얘기죠. 김일성이 수기에 있는 거야. 그건 내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하는 얘기예요. 김일성이 수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교정에 눈이 하얗게 내리는 날 선생님이 떠나는 자기를 붙잡고 이게 최동호 선생이 자기를 붙잡고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 어른들 하는 얘기 있잖아 그거. 그냥 이 어린 16살 먹은 애를 보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 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 다 그냥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나절 하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16살 먹은 김일성은 그저 고개 푹 숙이고 얘기 듣고 그래서 한참 듣고 있는 선생님이 이제 됐으니까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인사를 꾸벅하고 돌아서서 이제 가는 거야. 눈이 하얗게 내리는 그날 아주 교정에 눈이 하얗게 쌓였대. 그래서 가는데 왠지 이렇게 뒤돌아서서 가는데 선생님이 안 들어가실 것 같더라는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딱 뒤를 돌아다 봤더니 선생님이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최동호 선생님이. 그런데 눈이 그날 하도 와가지고 선생님 머리와 어깨에 눈이 소복히 쌓였대. 응? 그래서 김일성이가 순간적으로 달려가서 저 선생님 머리와 어깨에 쌓여있는 눈을 털어드리고 와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차마 용기가 없어갖고 자기가 달려가서 선생님 눈을 못 털어드리고 왔다는 거야. 그냥 육문중학교를 그냥 왔대. 근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맺혔다는 거야. 선생님 자기한테 좋은 훈시를 해주셨던 그 선생님의 어깨와 머리에 쌓인 눈을 털어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털어드리고 왔다. 그래서 내가 가슴에 쌓였다. 수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 이 선생님과 김일성의 인연이 얼마나 깊겠어. 응? 남북 협상 때 최동호 선생이 여러분 아시죠? 임시정부 법무부 장관이야. 그러니까 임시정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국을 하셨어요. 그때 남북 협상이 백범균과 함께 평양을 갔어. 김일성이 스승을 만났잖아. 얼마나 기뻤겠어. 선생님 여기 남아 계시라고 여기 계시라고 붙잡았대는 간절히 붙잡았대는 거. 이건 내가 북한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간절히 붙잡았대. 선생님 여기 가시지 말고 여기서 내가 잘 모실 테니까 여기 북에서 사시자고. 선생님 고향도 의주 아니시냐고. 간곡히 붙잡았다는 거야. 근데 최동호 선생이 그랬대요. 이보게 자네가 이 북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듯이 나도 남쪽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대. 우리 힘을 합쳐서 조국 통일을 이루세.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지.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이 유교 일으킨 다음에 사실 납북됐잖아요. 이 저 최동호 선생을 비롯해서 쟁쟁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다 납북됐다고.
그다음 한번 회담할 때 북한 애들한테 야 니네가 나쁘게 갔잖아 임마 이랬다고 큰 소리 치고 내가 목에 힘 딱 주고 니네가 막 우리 저 임시정부 요인들만 다 나쁘게 갔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걔네들이 정색을 딱 하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가 무슨 나쁘기냐는 거야. 모셔간 거라는 거야. 모셔간 거래. 우리가 모시기 작전에 있는 거지. 무슨 나쁘기냐고 큰 소리 뻥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모셔간 니네들만 나쁘게 간 거지. 니네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랬더니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안 모셔갔으면은 이승만이가 그 사람들 그냥 돕겠냐는 거야. 백범 킹부터 죽이는 판인데 임시정부 요인들 그냥 돕겠냐는 거야. 어? 어떻게든 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검색을 씌워서라도 가만히 뒀겠냐는 거야 이승만이. 내버려 뒀으면은 그 얘기 딱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분들이 남쪽에 계속 계셨어. 그럼 이승만이가 와서 뭐 백범도 죽이는 방국인데 뭔 못하겠어. 어? 다 뒤집씌워서 뭐 빨갱이니 뭐 간첩이니 다 뒤집어 씌워서 할 판인데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최동호 선생입니다. 아, 이제 최덕신 교령 여러분 아시죠? 최덕신 씨가 이제 월북을 했지. 근데 최덕신 씨가 그 75년도에 여기 우리나라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 망명 갔잖아요. 그래서 혹자들은요 75년도에 가자마자 북한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75년도에 떠나자마자 북한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최덕신 교령은 북한에 바로 안 갔어요. 그리고 북한에 가기를 꺼려했어. 왜냐하면 자신이 남쪽에서 군 생활을 하고 6.25 때 또 뭐 12사단인가 사단장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한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 깨림직해 갖고 안 갔어요. 근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최용희 장군 아시죠, 여러분? 최용희 장군 혹시 모르시나? 우리나라 태권도 만드신 분인데 우리 여기 서울교구 자리에 태권도장이 있었어요. 지금 대교당 옆에 중앙대교당 옆에 그 서울교구 자리 있잖아요. 거기 태권도장이 있었어. 그 최홍희 장군이 운영하던 도장이에요, 그게. 근데 최홍희 장군이 그분이 별 2개인데 그분이 최덕신 교령하고 형하고 하는 사이야. 근데 최홍희 장군이 이제 먼저 월북을 했지. 예? 월북해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정착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홍희 장군이 미국에 와서 이 사람을 설득한 거야. 형님 가시다. 형님 고향도 의주고 가셔야 되지 않느냐. 나는 안 간다.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81년인가 그때 처음으로다가 성묘 한번 가시자. 엄마는 그때 이제 서울에 그 고양시에 지금 무덤이 있고 그 아버지는 이제 끌려갔다고 하면 안 되구나. 모시오 하여가 북측 표현입니다. 이건 북한 표현에 의하면 모셔 가서 북에 계셔서 북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묘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제 최홍희 장군이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최덕신 교령은 야 내가 북한에 가면 김수영가 날 가만두겠어요. 이제 깨림직해서 안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내가 책임지니까 가자고 이제 설득을 해갖고 최홍희 장군을 따라서 최덕신 교령이 81년도에 처음 간 거야. 근데 그 평양공항 순안공항에 내렸을 때 김일성이 마중 나왔대. 마중 나와서 김일성보다 2살 어려요. 최덕신 교령이. 근데 그때 그 김일성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네하고 나하고는 형제다. 자네 아버지가 자네 아버지이듯이 나도 최동호 선생이 나의 아버지다. 근데 두 사람이 그 화성우수 때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최덕신 교령이 그 당시 화성우수다 올 때는 너무 가난해갖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갖고 그때 12살인가 13살 먹은 그 최덕신이를 북경에 있는 고아원에다 넣어놓고 왔어. 이거 데리고 와야 내가 먹여 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 고아원에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고아원에다 넣어놓고 왔다고. 그래서 두 사람은 중국에서 못 만났어요. 근데 평양에서 만난 거야 처음. 근데 이제 김일성이가 와라 끌어안으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형제다. 네 아버지가 너의 육체적 아버지이듯이 나에게도 정신적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거기 감동받았지. 그래서 이제 그래고도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시름시름 알았지. 최덕신 교령이 이제 병이 여기저기 병 생기고서 알았는데 85년도 됐을 때 또 최홍희 장군이 와가지고 형님 가시자. 여기 있으면 누가 치료해 주냐, 누가 돈 대주냐. 사실 뭐 집도 절도 없이 그때 뭐 어렵게 살았었으니까 미국에 망명생활 할 때,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평양에 가면은 그래도 치료해 줄 거 아니냐. 막 간신히 설득을 해갖고 86년에 처음 거기를 가는 거예요. 평양을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너무 그때 또 공항에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사실 이 집 사진이 없구나. 이 집 사진이 뒤에 나오네. 그 집을 가봤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북한 얘기에 의하면은 그 최덕신 교령이 살았던 그 집이 김정일이가 살던 집이에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제 86년도에 완전 후계자가 굳혀갖고 너는 이제부터 그 비밀리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데로 보내고 김정일이 살던 집을 최덕신 교령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최덕신 우대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그 저 뭡니까 그 저 이 내가 그 집을 들어가는데 검문소가 4번이 있어. 어? 얼마나 철저한지 검문소 4개를 거쳐야지 이 저 유명 여사 그러니까 최덕신 교령 집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다 엄격하더라고. 아유, 시간 큰일 났네 이거. 이게 저 하여간 평양이 있어 평양에. 있어요 있어. 저 유동열 장군 이 저 아시죠? 유명 여사의 아버지고 그 최동호 선생하고 사돈이야 두 사람이. 어? 유동열 장군은 우리나라 광복군 참모총장이었어요. 이제 이분이 바로 최인국 씨인지는 아시죠? 그래 그래. 이 바로 이제 이 집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집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유명 여사하고 같이 찍은 겁니다. 응? 이게 이제 집이고 바로 이 의자가 이제 최덕신 교령이 앉았던 의자래. 그래서 내가 한 컷도 찍은 거고 나올 때 또 유명 여사가 아이고 또 오라고 이러고 참 밥 먹고 차 한잔 하고 이러고 왔었어요 이 집에. 아이고 이게 시간이 큰일 났네 이거. 자, 하여간 북한에서는 지금도 공식적으로다가 천도교인은 15,000명이고 전교실이 800개 있다고 그러고 또 천도교 청우당 당원은 16,000명이래.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어요? 1,000명이 더 많어. 천도교인보다 1,000명이 더 많어. 이거는 전통이에요. 그 천도교 청우당은 전례적으로 다 천도교 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정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천도교 소위 천도교 동아기념에 동의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 역할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천도교 청우당이야. 그렇기 때문에 천도교인들만 모여서 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이건 북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천도교는 천도교 청우당으로도 하고 있고 위원장은 지금 이명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역할은 최인국 씨 아까 봤던 이 최인국 씨가 지금은 저 실적으로 하고 있죠. 천도교 청우당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조선 천도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한국민족통일협의회라는 곳의 회장이고 또 북한 최고인민회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죠. 최고인민회의 국회 상임위원이야. 그리고 권력 서열 21위야. 21위면요. 북한에서 21번째다라는 것은 북한의 군부들 빼고 민간인들로만 놓고 보면은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직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23명이 천도교 청우당에게 보장이 돼 있어요. 23명이 국회의원이야. 천도교 청우. 우리는 한 명도 없어. 우리는 지금 천도교인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 이게 이 사람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종합대학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제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천도교 김일성과 천도교 인연, 박인인 도정, 최동호 선생, 최덕신 교령 이런 사람들의 인연 때문에 천도교는 보호단체로다 지금도 남아있고 또 북한에서 민족 관련 사업들 일테면 개천절 행사라든가 또는 뭐 대외적으로다가 뭐 일본한테 성명 발표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다 총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또 천도교 청우당입니다. 남쪽에는요 천도교 청우당의 파트너가 동학민족 통일회예요. 지금 동학민족 통일회는 제가 이제 여기 그 사무총장을 한 10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북한과 다리를 놨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핑계로다 이제 북한을 뭐 그래도 아마 한 30차례 정도는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꽤 많이 갔다 오긴 했죠. 근데 이제 그 바람에 많이 들었어요. 돈도 많이 깨지고. 내가 천도교 동학민족 통일의 사무총장 그만둔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만세했어. 신난다. 드디어 이제 뭐 돈 모이겠다 이랬는데 모이긴 뭐 개뿔 딴 데 또 써. 딴 데가 또 생겨갖고. 동학민족 통일의 행동 강령 4개죠. 이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남북 교류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한 50여 차례 회담을 했다. 2004년에 처음 심양에서 만났어요. 중국 심양에서 박문철이와 그 황초롬 부위원장, 그 부위원장도 와서 이제 두 사람하고 회담을 한 것이 2004년인데 그때서부터 한 50여 차례 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쭉 해와갖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면 이제 이런 성과가 있다. 남북 공동 의식을 회복했고 또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논의하고 지금도 우리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끊어졌습니다만은 북한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체예요.
종교와 모든 민간 단체를 통괄해서 북한의 공식적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구가 천도교입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소중한 거야.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동학민족 통일입니다. 또 동학혁명 3.1운동 공동기념식을 거행을 했고요. 뭐 이제 주요 성명서, 일본을 규탄하는 거라든가 중국 규탄하든가 이런 공동성명서를 같이 작성을 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천도교가 나름대로 민족운동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한 가닥 빼놓을 수 없는 위치는 차지하고 있죠. 이제 이게 이제 동학혁명 기념식, 이거 뭐 얘기하자면 한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북한에 갔을 때 모습입니다. 뭐죠? 가만히 있어. 요 친구가 박문철입니다. 요 친구. 네. 요 친구가 저하고 손 잡고 있나? 손 잡고 있나? 안 잡고 있어요? 아이씨, 왜 안 잡았지? 이 친구가 바로 이제 박문철이고, 요 박문철이 있잖아. 박문철이. 그리고 여기도 박문철이 있고. 요 분이 이제 그 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강철원 씨도 돌아가셨어요. 난 진짜 작은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이분도 아버지가 강제하 화성우숙의 숙감, 그러니까 화성우숙의 교감 선생이었죠. 그리고 이분은 독립훈장을 받으셨어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강제하 선생이라고 그 일본군과 전투 교전 중에 사망하셨어, 아버지가. 그래서 어, 중국에서 의사로서 활동하다가 김일성이가 독립군 자식이 왜 중국에 사냐, 돌아와라 라고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천도교 청구당의 부위원장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지. 자, 이거 이제 개성에서 회담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 친구가 여정선이라는 친구인데 박문철의 뒤를 이어서 지금 서기장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같이 공동 행동했던 거 이런 겁니다. 자, 결론 내도록 할게요.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미국 코넬 대학 교수가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만들어진 것이 민족이다. 근데 유럽은 상상의 공동체가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독일 민족 할래? 우리는 프랑스 민족 할래? 상상의 공동체로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상상의 공동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너무나 오랜 기간 역사와 문화를 같이 공유해 왔잖아. 상상으로 다 만들어질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흡수 통일, 전쟁 통일. 이 가능하겠습니까? 흡수 통일 우리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전쟁 통일 뭐 다 죽자는 건데 전쟁 통일 어떻게 해? 그럼 결국 평화 공존의 통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립화, 남북이 중립화되는 차원에서 통일을 하고자 하는 거. 이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통일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도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중에 분명히 천도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역사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뭐 물론 뭐 우리 교단에서 나이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하여간 현역에서 물러나야 될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후임자들이 특히 동학민족 통일을 하는 후임자들이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을 밟고 그것을 바탕해서 새롭게 남북 교류도 좀 시작하고 그리고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해주면은 틀림없이 우리 천도교의 역할은 남북 통일도 그렇고 남북 교류 협력을 하는 데도 그렇고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우리들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가기 지켜보고 있네. 성사님한테 부끄럽네. 큰일 났네. 예, 며칠 안 남았는데. 예,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지금 시간이 지네. 녹화하고 일정 문제로 정규 과정은 지금 이제 마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질문과 답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오늘 수고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명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마치는 심고하겠습니다. 심고. 바로